거대한 가속 제5장 거대한 가속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소제목입니다. 변화하는 자본주의, 충돌하는 가치. 소수가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산층을 뒤흔들어 놓는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민간 기업과 그들이 창출하는 부를 열렬히 숭배하는 동시에 정부 기관의 핵심을 제거하고 공무원들의 업적을 폄하했다.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을 강타한 바이러스는 확산에 최적화된 사회를 발견했다. 소유하고 있는 부와 힘에 비해 미국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는 세계 최악이었다. 사실 미국은 이미 두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다. 정부 기관은 약화되고 과학은 신용을 잃었다. 개인주의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소한 불편도 참으려고 하지 않는 등 방종과 자유를 혼동했다. 이로 인해서 집단 희생이라고 하는 근육이 위축되고 허약해진 것이다. 팬데믹에 처방되는 약은 우리가 앓고 있는 광범위한 질병에 처방된 약과 똑같다. 공동체 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주주계급의 소나기에서 회복하고 그들의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연줄을 끊어야 한다. 혁신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들이 조장한 착취를 단호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를 존중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결한 기관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이다. 그래야 예전처럼 자본주의를 때로 가혹하긴 하지만 우리 삶을 개선하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여길 수가 있다. 이기주의를 토대로 삼은 최고의 시스템. 경제적인 생산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자본주의만 한 것이 없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타고난 사리 추구 본능을 수익 보상과 연결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통제력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또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든다. 우리 집 근처의 시장에서는 20여 종류의 블루치즈와 50종의 수제 맥주, 300종의 와인을 판매한다. 휴대폰을 이용하면 그보다 10배도 다양한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공항을 이용해서 콜로라도주의 산이나 파리의 박물관, 브라질 해변으로 여행을 갔다가 때맞춰 돌아와 월요일에 출근할 수도 있다. 샌디에고에 사는 내 아버지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플로리다에 사는 손자들과 화상 채팅을 할 수도 있고 그 휴대폰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설과 영화를 검색할 수도 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고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생각한다면 더 열심히 일할 맛이 난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경쟁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전리품을 만들고 더 많은 경쟁을 유발한다.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안겨주는 시스템에 참여할 기회는 전 세계에 근면하고 야심찬 사람들에게 한 줄기 등대 불빛 같은 존재다. 대공황기에 스코틀랜드에 살던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고 할머니는 아들이 영국 해군에 복무하면서 번 돈으로 위스키와 담배를 샀다. 결국 아버지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어머니도 비슷한 위험을 겪으며 어린 동생 둘을 고아원에 맡기고 미국으로 가는 증기선 표를 샀다. 그때 어머니 수중에는 작은 여행 가방과 양말 속에 숨겨둔 110파운드 뿐이었다. 내 부모님은 왜 미국으로 왔을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도약의 발판이었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분은 미국적인 규범을 받아들였고 여기에서 미국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소비하고 이혼하는 등 일련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적인 이 규범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아들에게 4,700명의 젊은이를 가르치고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내며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줬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우리의 야망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노동에 쏟아붓고 이기주의를 부와 이의 당사자들이 얻는 가치로 바꾼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부는 생산적인 이타주의에 필요한 전리품이 된다. 비행기를 타면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기 산소 마스크부터 착용하라는 말을 듣는다. 사실 여기에도 자본주의가 담겨 있다. 자신의 것을 먼저 챙겨야 다른 사람을 도울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기심이 결국에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우리 인류의 초능력인 협동심을 활용한다. 유발 하라리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협력이 가능한 다른 종, 예를 들면 벌이나 유인원, 늑대와 다르게 수많은 낯선 이들과 매우 유연하게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게 바로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은 자본주의의 풍요는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노력한 산물이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계와 공장이 수십, 수백 명의 노력을 통일된 힘으로 결합시켰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부를 창출했다. 오늘날에는 공장 대신 기업이 있다. 공장과 다르게 기업은 무형의 존재라 우리 머릿속과 델라웨어주 법원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델라웨어주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델라웨어주는 세금이 매우 낮고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몰린다. 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곳에 있는 법원은 배심원제를 택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편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수천 명의 육체 노동자와 조직 운영 기술, 통찰력, 아이디어를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노력을 조직화하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커진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경제적 부의 창출자다. 이기주의의 바탕을 둔 시스템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 레이건은 규제를 철폐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시장에 막대한 자유를 안겨줬지만 자본주의는 자체적으로 규제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선행에 반드시 보상이 따르지도 않는다. 사피엔스가 협력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하라리 교수도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는 서로 협력할 수는 있어도 대규모 협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 동물원과 연구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본주의 자체에는 도덕적인 나침반이 없다. 우리 주변에도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의 문제가 널려 있다. 행위자가 행위에 따르는 비용 혹은 이익을 부담하지 않는 외부 효과도 존재한다. 공해는 전형적인 외부 효과다. GM은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나온 유독성 폐기물을 공장 뒤쪽에 강에 쏟아붓는다. 그러면 자동차 생산비는 덜 들겠지만 하류에서 살거나 일하는 이들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GM을 악마로 몰려는 게 아니다. 이 회사가 폐기물을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경쟁사가 그렇게 할 테고 결국 GM은 더 저렴한 자동차에 밀려나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가리켜 경쟁의 강제 법칙이라고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도 예외는 없다. 불평등 문제도 있다. 고용주, 지주, 부유층, 독점기업 모두 자기네가 고용하거나 경쟁하는 이들보다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승자는 보상을 받고 패자는 벌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측면이다. 하지만 그런 이점을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착취와 기업 족벌, 경쟁사 억압으로 이어지게 된다. 불평등 자체가 부도덕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불평등은 부도덕하다. 이것을 굳이 상상해 보려 애쓸 필요는 없다. 이미 관련 증거가 많으니 말이다. 200년 전 미국은 흑인 노예들의 노동을 기반으로 경제 체계를 구축했다. 오늘날 흑인 가정이 평균적으로 소유한 부는 백인 가정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데 필요한 여건인 인류 학교에는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이 하위 60% 가정의 학생보다 많다. 한 조사에 따르게 되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의 우편 번호라고 한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는 이런 식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다들 빈곤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계급 장벽은 각 세대에 가장 뛰어난 인재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 때문에 사회는
그들의 노동이 불러올 결실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힘을 합쳐 견제받지 않는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균형추인 정부를 만들었다. 어째서 정부가 필요한가? 정부의 책임은 GM이 강의 유독성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유독성 폐기물의 무단 처리를 금지한 덕분에 경쟁업체가 더 저렴한 방식을 택할 위험이 사라졌고, 덕분에 GM은 한층 문명화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작업 공정을 재설계해서 폐기물이 덜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업가들이 폐기물 처리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폐기물 감소 및 처리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그러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GM 고객을 비롯해 모든 이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또 정부는 승자가 시스템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독점권을 규제하거나 독점 기업을 해체해서 경쟁이 활성화되게 한다. 승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교육, 교통, 연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연재해, 질병 등 공동의 위협을 방어한다. 게다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실패했을 때도 거기서 일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한다. 오늘날의 기술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규제와 재분배는 비효율적이니 시장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스스로를 규제하게 될 거라는 자유주의적인 주장이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깨끗한 강을 중요시한다면 강을 오염시키는 회사의 차를 사지 않으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역사와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별로 보자면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저렴한 쪽을 택한다. 아이들이 의류 공장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울렛에서 파는 $10짜리 티셔츠는 놓칠 수 없는 상품이다.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처음부터 의도적인 악의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호텔 화재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리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체크인 전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는 드문 것처럼 말이다. 인간인 우리는 자신의 개별적인 행동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소비자는 빨리빨리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길 원한다. 따라서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생산적인 에너지와 정부의 공동체적 관심사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번영의 열쇠다. 소제목입니다. 팬데믹을 낳은 미국의 애외주의. 2020년 1월 이 균형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시험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시험에서 요란하게 실패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팬데믹은 우리가 한 세대 내내 저지른 수많은 실수를 폭로하고 문제를 가속화했다. 세금 인하라는 명분 때문에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고갈되었다. 질병은 전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인다. 미국 사회는 매년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3조 달러 이상을 쓴다. 그러나 2019년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산은 7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이 4일 동안 지출하는 국방비보다 적은 액수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세된 정부기관은 정확한 바이러스 검사법을 개발하지 못했다. 미국은 애외주의를 이상한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국제협력과 관련 제도를 다 저버렸다. 여기서 애외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국가의 기원이나 발전 과정, 정치 제도 등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별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타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모두 발병 원인을 조사하거나 중국 당국과 상황을 조율할 현장 인력이 부족했다. 봉쇄를 깨고 유럽으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자 미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희생양을 찾아다녔다. 불충분한 검사 탓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채
이미 여러 나라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사회는 자본주의의 이름을 내세워 가장 부유한 이들이 비과세 자본으로 얻는 수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줬고 그 돈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보호했다. 팬데믹이 경제를 휩쓸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고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그 돈은 직장을 잃거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아픈 이들의 식탁이 아니라 주주들의 은행 계좌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실업률과 폐업, 불안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진정한 대가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또 하나의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상위 10% 계층은 팬데믹 덕에 최고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시장의 큰손들은 팬데믹 시기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조 달러를 벌었다. 이런 시장 상황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가장 크고 성공한 기업만 살아남아 시장을 통합하고 더욱 강력한 존재로 부상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여기에 개인주의를 내세우는 많은 사람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회사 문을 닫는 것 같은 심각한 일부터 마스크 착용 같은 사소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희생이 필요한 요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해왔다.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마스크의 정치화다. 애국심은 공동의 희생에 뿌리를 둔 가치관인데도 수백만 미국인은 애국심을 내세우는 반면 사소한 개인적인 불편조차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는 정부를 선한 본능의 화신이나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가 아니라 욕망의 걸림돌이자 경멸하고 오락거리로 취급해야 하는 억압적인 힘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애외주의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가 필요 없고 희생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사회나 미래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필요도 없다라고 믿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위협이 닥쳐도 미국은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지금은 팬데믹의 확산과 가속화에 더없이 안성맞춤인 사회가 건설되어 있다. 강력하고 민첩한 정부는 미국의 애외주의를 상징하지 않고 애외주의 그 자체로 모든 위협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만 남아있다. 소제목입니다. 전대미문의 자본시장 상승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겉으로는 사회주의도 꽤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많다.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는 이타주의와 휴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는 고귀한 목표다. 하지만 시간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반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보다 훨씬 많은 전리품을 생산하므로 때로는 그것을 빼앗긴 이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체제의 가장 안 좋은 부분만 골라서 결합하게 되면 유독한 혼합체가 탄생한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이 바로 그런 일을 해왔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역사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리품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운이 좋지 않다면 불안한 삶을 살면서 실수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헝거게임 경제체제인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의 정점에 도달하면 혹은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는 개인의 책임과 자유에 대한 온갖 미사 요구를 늘어놓는 동시에 최상층부터 그 아래까지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실패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특징인데도 우리는 기업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긴급구제에 나선다. 하지만 긴급구제는 미래의 세대를 상대로 한 증오범죄나 마찬가지다. 후손들에게 빚을 떠안기기 때문이다. 위기가 거듭될 때마다 내세우는 핑계도 다양하다. 9.11 이후에는 그 명분이 국가안보였다. 2008년에는 유동성이었고 2020년도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이유로 삼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다. 주주 계급과 임원을 보호하라. 소유주와 경영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기업의 생명 유지에 힘써라. 필요한 돈은 빚을 내서 충당하고 그 부담은 중상층 납세자와 자녀들을 지게 하라.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클라이슬러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든 대부분의 구제금융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더 큰 실패와 더 큰 규모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클라이슬러의 경우 1979년에 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12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도 파산을 면치 못해 2009년 피아트에 매각되었다. 1998년에 연방준비은행이 LTCM 붕괴에 개입한 탓에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더 위험한 전략을 써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10년 뒤에 훨씬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는 매번 이번은 상황이 다르고 역사적인 일이므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듣고 결국에는 납세자의 돈으로 주주들을 구제해 준다. 물론 11년간 자본시장의 상승 장세가 이어진 것도 역사적인 일이다. 사실 이는 전체 인구 중에 극히 일부가 전대미문의 부를 축적한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간에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궁할 때를 대비해 저축을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해 부의 보호막을 구축하게 하거나 경제를 성장시킬 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경영진 보상, 그래서 경영진 보상에 대한 부분은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카니발 크루즈의 CEO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주 이익을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다. 2000년 이후 미국 항공사들은 66번이나 파산을 선언했는데도 이 분야가 경제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6대 항공사의 이사회와 CEO는 잉여 현금의 96%를 자사주 매입에 썼다. 덕분에 주가가 오르고 경영진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기업은 취약해졌다. 그리고 정작 위기가 닥친 지금 이 소수의 부자들은 자본주의 속 사회주의를 발견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손을 내밀고 있다. 연줄이 지배하는 사회. 실패와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 시스템에서 필수적이다. 경제적 혼란은 큰 피해를 낳지만 한편으로는 재건의 기회이기도 하다. 오래된 관계는 단절되고 자산은 해방되며 혁신이 요구된다. 산불이 주변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듯 경제적인 격변은 혁신이 번창할 수 있는 빛과 공기를 안겨준다. 1918년에 유행한 인플루엔자,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3%가 사망한 스페인 독감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파괴적이었지만 그 뒤에 광란의 20년대,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예술과 문화 사업까지 발전한 1920년대를 의미합니다. 광란의 20년대가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강력한 사업은 불황기에 시작된 사업이다. 붕괴와 회복의 자연적인 주기가 제 기능을 하도록 놔두게 되면 팬데믹 같은 혼란을 겪은 뒤에는 임금이 인상된다. 우리는 기업을 그들이 소유한 물건이나 고용한 사람들과 혼동한다. 기업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다. 기업은 누구를 먹이거나 살 곳을 마련해주거나 교육시키지 않는다. 기업이 망하면 자기 돈을 걸고 지원했던 이들은 투자금을 잃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일할 능력이 있고 자산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충족시키던 그 소비자의 욕구도 그대로 남아있다.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크루즈 라인과 항공사는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카니발과 델타 항공사가 파산하게 내버려둬도 배와 항공기는 계속 운행되며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실패해 주가가 적정한 시장 수준까지 하락하게 내버려두게 되면 젊은 세대들도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가 누린 것과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아마존 주식을 수익률의 50배 가격으로 사고 지금은 100배입니다. 브루클린 부동산을 1제곱미터당 3,250달러, 지금은 16,200달러입니다.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말이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 위기 위에 따라오는 고성장 회복기에는
실질 임금이 상승하지만 느리고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는데 이는 대체로 부유층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 정부가 실패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착수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 정치적 힘이 큰 기업과 부유층이다. 이것은 그들이 고용한 로비스트와 변호사, 언론계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은밀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으니 바로 연줄이다. 왜 연줄이 중요할까? 나는 빅테크 기업과 임원에 관련된 글을 쓰지만 그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대부분 거절한다. 내가 내성적이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식으로 접촉하게 되면 친밀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직접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되거나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진다. 성공한 회사의 상급 관리자는 대부분 매우 똑똑하고 흥미로운 일에 참여하며 내부 정보에 정통하고 사람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른 경우가 많다. 아마도 나도 자주 그들을 만난다면 나도 여전히 그들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말콤 글래드웰의 말처럼 히틀러를 만난 적이 없는 이들은 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다. 하지만 직접 만나게 되면 그렇게 섬뜩한 사람에게도 매료되기가 쉽다. 얼마 전에 우버 CEO인 다라 코스로 샤이와, 그러니까 이름이 좀 길죠? 다라 코스로 샤이와, 이 사람과 이 사적인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우버 홍보팀은 우버가 매일 400만 명의 운전자 파트너를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다. 물론 나는 초대를 거절했다. 몇 년 전에 코스로 샤이아가 온라인 여행사인 트래블러시티에서 일할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설립한 회사를 홍보하려고 만난 것이었다. 그는 예리하면서도 매력적인 사람 같았다. 그와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다면 그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그에 대해 잘 알고 좋아하게 될수록 우버를 가혹한 시장 법칙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 아니라 성격 좋은 그의 회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선출직 리더가 일반 시민보다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과 훨씬 많이 접촉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부자들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기와 가장 비슷한 사람,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쉽다. 그게 인간의 종족적 본성이다. 이런 식의 접촉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유명 기업 CEO와의 저녁 식사처럼 은밀하게 조작된 이벤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민주당 상원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94만 6천 달러이고 공화당 상원의원은 140만 달러다. 그들은 아이들을 비싼 학교에 보내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근사한 곳으로 휴가 여행을 간다. 그들의 주변에서 만나는 이들은 우버 운전사가 아니라 임원이다. 그러니 상황을 우버 임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운전자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성향은 팬데믹에 대한 연방정부의 움직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가장 힘있는 자들에게 수조 달러를 건네준 것이다. 2020년 3월에 통과된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은 미래 세대에게서 도둑질한 돈이다. 경기 부양 자금과 추가로 지급된 실업급여 때문에 2020년 2분기에 개인 소득은 1분기에 비해서 7.3% 증가했다. 4월에는 개인 저축률이 33%에 달했는데 이는 1960년대에 관련 부서가 추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구제책에는 900억 달러의 세금 감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다. 즉, 부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2020년 8월 초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재산이 총 6,370억 달러나 불어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늘 그래왔듯 거대한 양당이 합의한 유일한 조치는 무모하게 세금을 써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안겨주고 가장 궁핍한 이들에게는 보여주기식으로 돈을 약간 던져주는 것뿐이다. 물론 모든 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 3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몇몇 지역의 식당들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비행기 정비회사, 브랜드 전략회사, 자물쇠 제조업 등은 팬데믹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지 못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계속 세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의 성공은 긴급 구제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 갚아야 할 돈 중에 대부분은 부자들의 손실 완화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말이다. 부자들은 불균형하게 많은 혜택을 누렸고 은행과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 때문에 지원금도 가장 먼저 받았다.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을 보면 뻔하다. 위기 속에서 이익을 차지하는 소수 계층. 적어도 미국인들은 시장이 실패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서 훔친 돈을 이용해 주주 계급을 부양했다. 그들은 이 위기를 함께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 추악한 진실이 존재한다. 부유층에게 팬데믹은 통근 시간과 배기가스는 줄어들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며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해주었다는 사실 말이다. 결과적으로 2조 2천억 달러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은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파벌주의를 보여주는 징후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정부가 더 이상 자본주의의 승자를 견제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이제 그들은 같은 참호 안에 있는 공모자다. 부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초신성처럼 강렬한 빛을 발하면서 잘 살아왔다. 데이터가 워낙 풍부해서 이와 관련된 글들은 넘쳐난다. 그 중에서도 극히 충격적인 데이터는 이제 미국에서는 상위 0.1%가 하위 80%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유한 미국인 3명이 하위 5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1983년 이후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국부 점유율은 39%에서 21%로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가정의 점유율은 60%에서 79%로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이 이 정도로 심하게 되면 부자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소득의 기준으로 전 세계 하위 절반을 차지하는 36억 명은 자신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한 8개 가문의 재산만 나눠 가져도 자신들의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하위 25%, 한 3,100만 정도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25%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200달러에 불과하다. 2020년 8월에는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한 무리의 시위대가 그의 자택 밖에 단두대를 설치한 일도 있었다. 이런 경향은 갈수록 악화되기만 한다. 예전에는 어린 나무들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커다란 나무의 꼭대기를 쳐내는 지도자를 뽑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린 나무들이 쬐을 수 있는 햇빛이 점점 줄고 있다. 과거의 세금 환급 데이터를 보게 되면 초부유층의 경우 1950년대에는 소득의 70%, 1980년대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냈다. 현재의 세율은 23%로 이는 중산층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이다. 그에 비해서 빈곤층과 중산층의 세율은 대체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부채를 대폭 늘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했다. 돈이란 일과 시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인데 부유층이 세금을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훗날 일을 더 많이 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이도록 한 것이다. 내 경험만 살펴봐도 부자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방식을 알 수가 있다. 2017년에 내가 설립한 회사 L2를 매각할 때에 17에서 18%의 실효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했다. 22.8%의 연방세도 냈지만 세법 1202조 덕분에 이 회사가 처음 번 1,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1202조는 초기 주주들을 위한 세금 우대 조치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납세자들의 돈을 벤처 투자자와 창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법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지 않은 기업가는 없다. 회사를 차리려면 어느 정도 미친 짓도 해야 하고 수백만 달러를 받고 매각할 수 있는 회사로 키우려면 많은 인재와 일거리, 행운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결정은
세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성공한 이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혜택으로 벌어지는 차이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다. 더 많은 자원 접근, 투자 기회, 낮은 세금, 세무 전문가, 정치가와의 연줄, 자녀의 학교 입학을 도와줄 친구, 그리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플라이 휠. 요즘처럼 억만장자가 되기 쉬운 적도 없고 백만장자가 되기 어려운 적도 없었다. 소 제목입니다. 엄청난 번영에도 발전이 없는 사회. 규제 없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자에게 유리한 점만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뜰 거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미국 노동자 계급은 최근에 번영기에 남들과 똑같은 몫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0년 전이나 한 세대 전 혹은 한 세기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안정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2018년에는 미국인 1억 600만 명이 연방 빈곤선의 2배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했는데 이는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수준이 아니다. 4인 가족의 경우 빈곤선의 2배가 가계소득이 31,583달러다. 전체 미국인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인구가 2000년 이후로 2배 증가했다. 그들 대부분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쓴다. 3분의 1은 심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데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당하기 힘든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서 절망으로 인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 중에는 빚을 진 사람이 평균보다 8배나 많다. 신용점수가 100점 오를 때마다 3개월 안에 사망할 확률이 4.4%씩 감소한다.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돈이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나 역시 어린 시절 경제적 불안이 항상 깔려있는 잡음과도 같았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경제적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 불안감이 어머니와 나를 갉아먹으면서 너희는 가치 없고 실패한 인간이라고 귓가에 속삭였다. 부모님이 이혼했을 당시에 우리 집 수입은 한 달에 800달러였다. 비서였던 어머니는 똑똑하고 부지런했다. 얼마 뒤 어머니의 봉급이 2번이나 인상된 덕분에 수입은 월 900달러로 늘어났다. 이것은 어머니와 내가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에 꼭 필요한 군수품이었다. 나는 9살 때부터 베이비시터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8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베이비시터는 종교에 빠진 광신도였고 아이스크림 트럭이 오게 되면 자기 자식들에게는 30센트씩 주면서 나한테는 15센트만 줬다. 9살이던 해 겨울에 입을 만한 재킷이 없어서 시어스 백화점에 갔다. 재킷 가격은 33달러로 어머니의 하루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어머니는 사이즈가 아주 큰 것으로 샀다. 내가 그 재킷으로 2, 3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아들이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는 사실은 미처 고려하지 않으셨다. 매번 그래왔는데도 말이다. 2주 뒤에 보이스카우트 모임에 갔다가 재킷을 놓고 와서는 다음 모임 때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찾지 못했다. 결국 JC페니 백화점에 가서 다른 재킷을 사야 했는데 어머니는 이것이 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재킷을 또 한 벌 사고 나니 선물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내게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어쨌든 나는 때 잃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흥분한 척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몇 주 뒤에 또 재킷을 잃어버렸다.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앉아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혔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물론 그냥 재킷 한 벌 잃어버린 것뿐이지만 나는 당시 9살이었다. 그 어린 나이부터 벌써 지독한 경제적인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재킷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그날 느낀 두려움과 자기 혐오감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재킷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재킷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울고 싶은 기분이었고 실제로도 엉엉 울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걸어오더니 주먹을 쥐고 내 허벅지를 몇 번 두드렸다. 마치 회의실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듯한 모습이었고 내 허벅지는 주먹으로 쾅쾅 내려치는 테이블 같았다. 그 상황이 속상했는지 아니면 어색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머니는 자기 방에 올라갔다가 1시간 뒤에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선글라스, 신용카드, 호텔 방 열쇠, 심지어 잃어버릴까봐 집 열쇠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차이점은 지금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냥 불편한 정도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는 작은 타격을 완화하지만 불안감은 그걸 증폭시킨다. 경제적인 불안은 고혈압과 비슷하다. 항상 그곳에 존재하면서 경미한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바뀌기를 늘 기다린다. 놀랍게도 경제적인 불안은 문자 그대로 고혈압을 유발해서 저소득 가정에 사는 아이들은 부유층 가정의 아이들보다 혈압이 더 높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고 가난해지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아마 자본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야망과 추진력이 계속 작동하려면 빈곤이라고 하는 자극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은 열심히 일하면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 수많은 연구 결과 오늘날 미국에서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며 심지어 행운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건 바로 부모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다. 소득 100분위 수가 90인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예상 가족 소득은 100분위 수가 10인 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3배나 많다. 미국의 경제 이동성은 여러 이유로 유럽이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나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덴마크로 가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이나 억만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단계에서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내가 처음 구입한 집은 샌프란시스코의 포트레로 힐 지역에 있었는데 당시 가격이 28만 달러였다. 이 금액을 1992년 경영대학원 졸업생의 평균 초봉인 10만 달러로 나누게 되면 평균 연봉에 대한 주택 가격의 비율이 2.8 정도 된다. 지금의 평균 연봉은 14만 달러로 꽤 많은 돈이다. 하지만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140만 달러다. 2.8이었던 비율이 10으로 뛴 것이다. 여기서 이 비율을 보게 되면 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연봉이니까 처음에는 2.8년이 걸린 것이죠. 그러나 1992년도가 되니까 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봉은 많이 올랐지만 그 집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는 몇 안 되는 승자들, 자기가 엘리트 계층에 합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미국은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지만 발전은 거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약속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 미국인은 유럽인보다 수명이 짧고 자유롭지 못하며 행복 추구에 성공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제목입니다.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은 세법, 교육 시스템, 그리고 한심한 사회복지 제도 때문에 발생하며 이제는 문화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어릴 때 디즈니랜드에 갔던 일이 생각난다. 디즈니랜드에는 부유한 아이, 중산층 아이, 저소득층 아이가 섞여 있었다. 나와 가장 친한 몰몬교를 믿는 집안의 친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 다른 친구는 브라운 대학교에 다녔다. 도심에서 자란 흑인 친구는 돈이 없어서 오리건주에 있는 한 평범한 대학에 축구 장학생으로 가려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디즈니랜드를 경험했다. 각자 9달러 50센트씩 내고 이용권을 구입해 똑같은 티켓을 들고 캐리비안의 해적을 타려고 45분을 기다렸다. 나와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당시 디즈니에서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금의 디즈니랜드는 어떨까? 돈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는 119달러를 받는다. 이들은 평범한 음식을 먹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 좀 더 부유한 사람은 170달러를 내고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1시간이 아니라 단 10분만 기다려서 캐리비안의 해적을 탈 수 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은 VIP 투어가 가능하다. 5,000달러를 내게 되면 친구 6명과 함께 투어 가이드를 받고 의상을 차려입은 디즈니 캐릭터들이 서빙해주는 특별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연자들이 있는 무대 뒤에도 가서 볼 수 있고 새치기가 가능한 것은 물론 직원 출입구로도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디즈니랜드는 결코 공산주의의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 아닌가? 어쩌면 부유한 집 아이들도 디즈니랜드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면 이타주의와 공감 능력, 그리고 짜증을 참는 능력을 키우는데 유익한 효과가 생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즈니랜드가 새로운 의미의 카스트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위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디즈니랜드라는 표현을 대학으로 바꿔보는 것이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고등교육은 계급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경향에 대한 해독제이자 사회적 지위를 높일 훌륭한 방법이라고들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고등교육은 계급의 상향 이동을 위한 윤활유에서 카스트 제도의 집행자로 변질되었다. 재킷을 잃어버리고 울던 내가 아들이 재킷을 잃어버렸을 때 넌 아빠랑 어쩜 그리 똑같니? 라며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은 바로 UCLA 덕분이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성적은 평점 3.2점이었고 당시에는 UCLA 합격률이 60%가 넘었다. 처음에 이 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입학생 선발 권한이 있는 한 관계자가 나를 안타깝게 여겼다. 그가 은혜를 베풀어준 순간과 학교를 운영하게 해준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관대함이 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UCLA를 졸업한 뒤에 월스트리트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나중에 다시 UC 버클리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아내를 만난 것도 UCLA였고 그녀의 수입 덕분에 프로핏과 레드 엔벨로프라고 하는 회사를 공동 설립할 수 있었다. UC 버클리에서는 사업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가 없었다면 두 회사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만 존재했을 것이다. UC 버클리에서 만난 데이비드 아커 교수는 내 멘토가 되었고 그가 프로핏 사업을 도와준 덕에 초기 성공을 위한 문이 일찍 열렸다. 내가 성공한 비결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은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기를 원했다. 그런데 2019년 UCLA 합격률은 12%였다. 다시 말해 30년 전에 내가 손에 넣은 상향 이동성에 접근하는 길로 들어서기가 5배나 힘들어진 것이다. 풍요로운 사회는 다음 세대의 성공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 소수의 특권층이 캐리비안의 해적을 몇 번씩 타는 동안 대중은 떼약볕이 내려쬐는 바깥에 서서 절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경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주의 그리고 성공에 대한 신화를 맹신하는 사회는 이 딜레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억만장자를 떠받들고 부를 가치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더 많은 부로 보상받는다고 믿었다. 또 이 사회는 성공이 천재성의 산물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 내가 미디어, 기술 분야에 속한 7개 상장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에 따르게 되면 검은 터틀넥 스웨터를 입은 30에서 40명에게 여러분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말하게 되면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자들이 이처럼 불평등으로 향하는 추세를 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인가 카스트 제도인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멍청이로 묘사하는 만화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멍청이가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근성과 행운, 재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성이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집단은 어떤 분야에서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동기도 크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피할 수는 없다. 억만장자가 될 계획이라면 앞으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만큼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뜻이다. 나는 또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애국심이 강하고 관대하며 진심으로 공공의 이익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공의 정점에 도달하려면 편들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테니 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 중에 0.1%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외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로 환경이나 독과점 남용, 세금 회피 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외부적인 문제는 전부 모른 척해야 하더라도 말이다. 누구나 자기 아이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사회 시스템은 돈으로 더 좋은 교육을 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자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심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초점을 맞춘다. 행운과 재능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파레토 법칙은 역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더라도 결국 20%의 원인에서 80%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주장한다. 나 역시 내 인생에서 행운이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걸 여태껏 실력으로 착각해 왔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고 충격받았다. 백인 남자가 1990년대에 직업생활을 할 나이가 된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차익거래 기회를 안겨줬다. 현재 나이가 54세에서 70세인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주로 현장에서 일하던 25세에서 40세 때에 비하면 다우존스 지수가 평균 445% 상승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에는 많아봐야 2배 정도 상승했는데 말이다. 이런 성장은 백인 남자 같은 특정한 인구 통계 집단에만 기회가 많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당시 34살에서 44살이었던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과 활동가들의 캠페인을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하지만 40세 미만 여성이나 유색인종 가운데 1,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당시 나는 그게 특별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전체 인구의 31%밖에 안 되는 백인 남자가 선출직 공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경제에 문지기 역할을 하는 벤처 투자가의 80%가 남자이며 대부분 백인이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부터 제프 베조스와 마크 저커버그에 이르기까지 창업 CEO 가운데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과주의 혹은 성과주의라고 여기는 것의 문제점은 다들 억만장자는 그런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들을 우상화해야 한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혁신가들을 숭배하는 바람에 그들은 자신에게 혜택을 안겨주는 구조적 이점과 행운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약간의 행운만 있으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미국인의 60%는 경제 시스템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존 올리버의 지적처럼 그걸 용인한 사람은 우리다. 나는 이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엄청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사회를 용납하면서 퇴역 군인 중에는 왜 노숙자 행색을 한 사람들이 많은지, 전체 어린이의 18%는 왜 식량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라는지 의아해한다. 경제적인 차이가 클수록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이타적인 행동이 줄어든다. 불평등이 적을수록 사람들은 더 관대해지고 불평등이 심할수록 관대함이 사라진다. 마이클 루이스는
불평등 자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불평등은 소수의 특권층에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들의 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품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덕적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특권층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고귀한 모습을 본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시급 14달러를 받고 식료품을 배달하거나 지하철을 청소하는 사람이 그런 경제적 운명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긴다. 그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자기처럼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과 행운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귀에는 그 메시지가 더 크고 명확하게 들린다.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잘못이다. 이곳은 기회의 땅이고 누구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곳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는 0.1%의 성공한 사람들을 숭배하면서 교사와 사회복지사, 버스기사, 노동자 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심을 밀어낸다. 그들은 가치 없고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말한다.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불이익은 본인들의 잘못이고 심지어 타고난 운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카스트 제도이며 0.1%의 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생긴 불가피한 결과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과 맞서고 성급한 사고와 이기주의가 느린 사고 및 공동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성취욕을 불어넣기 위해 부자들을 우상할 필요는 없다. 부와 성공은 그 자체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우리가 억만장자를 영웅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마케팅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혁신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전리품은 혁신가가 아니라 기업 소유주에게 돌아갈 거라는 진실을 가르기 위해서 그들을 치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기업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세법을 주주계층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처럼 대기업은 자신들의 힘을 제한해야 할 정부기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행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혁신과 일자리 증가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카터 행정부 때는 매일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회사가 새롭게 설립되었다. 하지만 신생기업이 처음 벌여들인 $10,000,000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은 새로운 회사를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살시켰다. 빅4 중 하나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 벤처 투자자들이 독점의 앞 유리창에 찰싹 달라붙으려고 하는 곤충처럼 작고 힘없는 기업을 후원하는 일에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뛰어난 경쟁자의 위협을 받지도 않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싼 자본을 공급받으면서 진출하는 모든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플라이 휠의 힘을 누리는 거대 IT 기업들은 더 이상의 혁신을 이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훨씬 수익성이 높은 착취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제목입니다. 혁신 경제에서 착취 경제로.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경제는 혁신 경제에서 착취 경제로 전환했다. 혁신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혁신은 시장의 역학관계를 바꾸고 민첩한 신규 플레이어가 기존 플레이어의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리더에게는 이런 특징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애플은 기존 사고방식을 유지한 덕에 주주들에게 1조 달러가 넘는 수익을 안겨줬는데 왜 다르게 생각해야 한단 말인가? 단기간에 주주 가치를 수천억 달러씩 늘린 기업들은 정부와 우리의 본능이 신기술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걸 틈타 차익거래를 성사시켰다. 갈수록 소수의 기업이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웹, 차량 호출 웹 등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의 주주 가치를 얻는 동안 그 반대편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수백만 명의 10대 청소년 선거 개입,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는 직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들은 근로자부터 시작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착취한다. 팬데믹 기간에 아마존이 필수 직종인 창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폭로되었다. 노동자들은 밖으로 나와 청원운동을 시작하면서 코로나의 위험성과 안전하지 않은 근로 환경에 대해서 사내에 축적되어 있던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응해 아마존은 파업을 이끈 풀필먼트 센터 직원을 해고했다. 우버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자산 집약적인 사업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대신 그들은 자산을 구입해서 유지하는 책임을 운전자 파트너에게 떠넘겼고 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리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안은 긱 노동자들에게도 직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들도 결국 직원이기 때문이다. 긱 업계는 이에 대응해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 발의안 22를 마련해 2020년 11월에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이 발의안은 AB5 법안 시행을 유예하고 비용이 덜 드는 새로운 노동자 범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22 반대 캠페인은 81만 1000달러를 모금했는데 대부분 노동단체에서 기부한 돈이다. 반면 22 찬성 쪽은 1억 10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훌륭하지만 불합리하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운항하고 싶다면 항공기 구입 자금을 내고 연료를 공급하고 기내 간식을 준비한 다음에 수익을 분배받으라고 했다라고 상상해보라. 말이 되는 소리인가? 누군가는 이게 단순한 프랜차이즈 모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모 기업의 4에서 8%의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우버는 20%를 가져간다. 운전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버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 회사가 운전자 파트너를 직원으로 분류할 경우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만 운행해야 수익이 남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생각마저 사라졌다. 대기업들은 또 하나의 탐나는 목표물인 소비자를 착취해 갈수록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정말 무료인 소셜 네트워크 웹 같은 것은 없다. 대신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다. 인류가 겪는 대부분의 질병과 고난은 결핍 때문이다. 소금, 설탕, 지방, 인정, 안전, 짝짓기 기회 등이 너무 적었던 탓에 이런 것을 찾아내면 우리 뇌는 최고의 보상인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연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행동에 보상을 안겨주므로 이때 쾌락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초과잉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협, 조립 라인, 컴퓨터의 처리 능력. 아마존 프라임은 생존을 위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초과잉이라고 하는 인류의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냈다. 당뇨, 소득 불평등, 가짜 뉴스 같은 것은 전부 뭐든지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낳은 결과물이다. 하지만 생존과 번식, 소비는 더 똑똑하고 빠르고 강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혁신 경제가 우리 본능보다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연스러운 정지 신호가 존재하는 활동에 참여해왔다. 나무에 더 이상 사과가 없고 통에 더 이상 맥주가 없으면 그 상황이 끝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은 정지 신호를 일부러 없애버렸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음 도박 테이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내의 각진 부분을 만들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꾸며놓은 카지노와 비슷하다. 넷플릭스에서는 언제든지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고 틱톡은 끝없이 새로운 동영상이 등장하는 공간이 되었다. 인간의 본능을 조정하는 기술적인 진보는 끝없는 스크롤을 통해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끄는 스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 달리 우리 세대의 도파민 방출은 희생이나 적극적인 참여, 근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킬링 이브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BBC 아메리카에서 방송 중인 이 드라마가 제목이 이제 킬링 이브라고 하는 거죠. 제5화가 시작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데 달려있다. 온라인에는 필터로 보정한 사진이 많아진다. 포르노와 주식,
이윤이 늘어나고 도파민 분비도 늘어나면서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시간도 늘어났다.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게임화라고 하는 인유적인 인센티브를 추가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이런 특별한 형태의 디지털 틈새를 발견한 최신 산업 분야다. 거래 플랫폼에서는 끝없는 스크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로빈후드 앱을 다운로드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색종이 조각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알록달록한 캔디 크러스 게임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로빈후드의 현금 관리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 명단에서 본인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최대 1000번까지 화면을 두드릴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격차 때문에 10대 우울증과 사회적 혼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는 날마다 속도가 빨라지는 낡은 전투기에 올라타서는 심슨 가족의 31개 시즌 스트리밍, 현실과 구분이 가지 않는 비디오 게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포르노, 15살 난 딸이 초대받지 못한 파티에 관한 실시간 고화질 기록, 분노와 진실성 공방에 기름을 붓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그리고 불풋 스프레드. 불풋 스프레드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믿고 권리 행사 가격이 높은 풋 옵션을 매도한 뒤에 권리 행사 가격이 낮은 풋 옵션을 매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에 대한 즉각적인 이윤, 승인 같은 음속 장벽을 접근할 때마다 기체가 산산조각 나지 않기만을 바란다. 2020년 6월 일리노이주 네이버필에 사는 알렉스 키언스라는 20살 젊은이가 자살하면서 이런 조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졌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알렉스는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로빈후드가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거래 방식에 고무되어 옵션 거래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거래에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그는 자기가 73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했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빈후드 사용자들은 방문객의 32%가 25세에서 34세일 정도로 매우 젊다. 이 회사는 2020년 1분기에 300만 개의 신규 계정이 개설되었다라고 신고했다. 그중 절반이 주식 거래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라스베가스와 스포츠 도박이 거의 중단되면서 OTP는 새로운 도박 중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딜러가 후원하는 도박 중독 재활용인 셈이다. 미국 국민에게 1200달러씩 나눠준 경기 부양 지원금 가운데 받자마자 OTP로 바로 넘어간 돈이 얼마나 될까? 자녀들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대부분 부모가 진다.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다른 학부모도 자녀의 기기 사용 제한에 동참하도록 해서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온 가족이 전자기기 단식에 동참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 도파민 역치가 낮아져 작은 즐거움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독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 가족도 삶의 속도를 늦추려고 애쓰는 중이다. 내 아들도 기기 중독 증상과 같은 행동을 보여서 두렵다. 아들이 하는 일, 하는 말, 노력하는 모든 것이 아이패드에서 기다리는 도파민 히트를 얻기 위한 것이다. 아이 엄마와 나는 대부분의 부모와 비슷하게 책을 읽거나 외부 도움을 구하거나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을 천천히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대부분 야외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밤에 재울 때는 함께 누워서 할아버지가 영국 해군에서 잠수부로 활약한 이야기를 해준다. 모든 것을 느리게 진행하는 방식은 분명 효과가 있는 듯하다. 나는 알렉스 키언스를 보고 아까 자살한 아이죠. 또 내 큰 아들을 본다. 주식시장에 매료되어 도파민 히트를 추구하면서 활짝 웃는 괴짜들이다. 나는 키언스의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우리가 어쩌다 원칙을 잃어버리게 된 건지, 어쩌다 더없이 소중한 아이들보다 혁신과 돈을 더 중요시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소년 자살률은 10년 사이에 56% 증가했다.
2009년에서 2015년에 10세에서 14세 소녀의 자해 사건이 3배 증가했다. 하루에 소셜미디어를 5시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은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 팀 쿡이 자기 조카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이상한 일인가? 그가 팀 쿡만 아니라면 그도 얘가 아이패드를 갖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 소제목입니다. 때로는 정부가 놀라울 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 나는 비공개 주식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낙관론을 추구할 자유, 많은 행운과 혼합된 몇 가지 타고난 재능,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내 부모님이 경탄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직업 경험과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내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UCLA는 내가 다닌 공립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극히 중요한 존재였다.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해준 법률도 마찬가지다. 또 정부가 자금을 대서 만든 물리적 기반 시설과 디지털 인프라가 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엘리트 세습을 쓴 에일 대학교 로스쿨 교수 다니엘 마코비치의 말처럼 정부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일 때도 있다. 연 소득이 6만 달러인 가족은 1년에 약 1만 달러의 세금을 낸다. 그 대가로 이 가족은 도로와 공립학교, 환경보호, 국가보안, 소방, 치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민간 서비스 패키지로 구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보라. 그 가족은 아마 케이블, 인터넷,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3,000달러를 컴캐스트, 그래서 컴캐스트는 미국의 통신 미디어 기업입니다. 이곳에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는 형편없고 미국의 인터넷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느리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정부와 연대하면 정부도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왜 정부를 하찮게 여기는가? 하지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내내 정부를 폄하하고 공공재산에 대한 정부의 기여를 부정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 나타난 레이건 혁명 시기에는 정부가 곧 적이고 물리쳐야 하는 억압적인 힘이었다. 그러더니 이내 상대할 만한 적수로 존중하는 것조차 그만뒀다. 2016년도에 리얼리티 TV 쇼의 스타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이런 장기적인 성향이 실현된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엔터테인먼트 상품과 동일시한다. NFL과 비슷하지만 더 위험하고 1년 내내 경기가 벌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각자 레드팀이나 블루팀 중에 한쪽에 소속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지켜본다. 정부에 대한 이 같은 사람들의 경멸은 어느새 투자자 대상의 홍보 전략으로 쓰이게 되었다. 2020년 8월 20일에 팔란티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예정된 IPO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금융 관련 서류를 보냈다. 회사는 이 서류에서 정부 계약 업체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은 덕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기관은 국민을 부양하는데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표현했다. 피터 틸, 이 사람은 페이팔을 창업한 미국 기업가입니다. 피터 틸의 지원을 받는 이 회사는 우리는 이런 기관들의 낮은 성과와 합법성 상실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피터 틸은 합법적 상실에 그 어떤 회사보다 많이 기여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투자자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더 많이 살 거라고 투자자에게 장담하는 오만한 회사는 거대 IT 기업들 뿐이다. 이는 마치 액션추어가 투자자들에게 국가가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여기서 액션추어라고 하는 것은 전략, 컨설팅, 기술, 운영 분야에서 광범위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 기업을 나타냅니다. 연방정부가 재정적인 역량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2020년에 미국은 세금으로 걷어들인 4조 8천억 달러보다 3분의 1 정도 많은 3조 7천억 달러를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투자 설명서에 따르게 되면 팔란티어는
7억 4,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5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결국 13억 2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벌어들인 것보다 3분의 2나 많은 금액이다. 아무래도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정부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주로 돈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부를 무시하다 보면 정말로 무시당할 만한 수준의 정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 공립학교들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그러다 보니 교사들에게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공립학교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졌다. 정부에 소속된 과학자와 연구원들에게도 보수를 넉넉히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인재는 구글이나 아마존으로 가버린다. 사람들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독점기업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해도 결국 정부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곤 대기업의 손을 살짝 묶어놓고 민간 기업보다 훨씬 부족한 자원을 여기저기 배분하는 것뿐이다. 아마존이 워싱턴 DC에 현직 상원 의원 수보다 많은 상근 로비스트를 배치해 둔 것만 봐도 현재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팬데믹은 인간의 무리함을 마음껏 이용하며 각지로 퍼져나갔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만들지 못했다. 정부 소속 과학자들은 소외되었고 당파주의가 양식적인 행동을 압도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조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과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주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대립한 것이다. 그러다 바이러스가 압도적으로 퍼져나가자 결국 결함 많은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와중에도 주지사들은 공공의 건강 대신 정치와 돈을 선택하고 대학 총장들은 성급하게 학교 문을 다시 열었다. 혁신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은 다르다. 더 나은 정부를 원한다면 서툰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마치 아직 어린 중학생을 프로들이 뛰는 NFL 경기에 내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자들에 대한 숭배 때문에 우리는 워싱턴을 바로잡을 사업가가 필요하다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은 정치와는 전혀 다르며 역대 최고의 대통령들은 당연히 정치인들이었다.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주요 경력이 사업가였던 대통령들, 예를 들면 하딩, 이 사람은 미국의 29대 대통령으로 역대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또 쿨리지, 이 사람은 미국의 30대 대통령으로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폈다. 그리고 트럼프, 이 사람들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두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익을 추구하라고 가르친다. 더 많은 대가를 받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내주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부와 공직자들에게는 반대되는 생각이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억만장자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 같은 동네에 사는 부유한 남자가 좋은 호수를 들고 불을 끌어 와줬다라고 해서 세상에 부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소방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팬데믹 시기에 파우치 박사의 권위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사람들에게 적절한 행동 방침을 알려주기를 기대했다. 팀 쿡이 마스크를 구해주고 일론 머스크가 인공호흡기를 공급하고 제프 베조스가 백신을 접종해 주기를 기다렸다. 물론 이는 연방재난관리청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태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억만장자들의 호의에 기대서 사회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비법이 아니다. 이는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 두목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에게 경찰 조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부의 힘이 약할 때 선출된 공직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권력을 쥐고 있고 정부의 권한은 약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무시가 그들에게 힘을 안겨줬다. 그들이 장기적인 균형을 제공하는 제도의 핵심을 제거해서 무력화할 수 있게 내버려둔 결과다. 그들이 우리를 억누르도록 허락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몇 년 뒤의 일을 계획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몇십 년 뒤 후손들이 살아갈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당장의 세금 감면을 원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본능에 굴복하는 것이다. 순수한 민주주의는 곧 포퓰리즘이다. 민주주의의 어원인 데모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평범한 시민을 뜻한다. 혁신은 민주주의의 속도를 놓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 기관에 민주주의가 스며들게 한다. 그러니 미디어들은 대항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미디어에 출연해 특정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거나 멸종 위기종 목록에서 회색곰을 제외하거나 인구조사에 시민권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산화 제한을 못하도록 가로막기 전에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봐야 한다. 권력을 쥔 자들이 이렇게 하자고 주장한 이유가 대체 뭘까? 라고 하며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너져가는 공공의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사실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다. 바로 투표를 하면 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유권자들의 인구 통계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투표하느냐보다 투표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이 시간을 내서 신경 써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미국의 여러 제도가 젊은 층의 부를 노년층으로 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유는 노인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30세 미만보다 투표할 확률이 2배나 높다. 표를 얻고 싶은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는 노년 유권자의 입맛도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없는 사람은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부를 신뢰하고 민간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생기는 위협을 이해하고 과학을 존중하는 공직자를 선출해야 한다. 유권자층이 넓어지게 되면 선출된 공직자들도 더 폭넓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시민이 겪을 비극을 예방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2020년 8월에 정부가 당면한 책임은 국민들을 전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될 즈음에는 그 임무가 바뀌어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번 팬데믹에서 저지른 실수와 잃어버린 기회를 일일이 나열해보게 되면 우울할 정도로 길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실한 지도자가 아니라 역사가들이나 하는 일이다. 미국은 경제적 재앙에 직면했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3조 달러를 거의 다 낭비했다. 우리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 독일이다. 독일은 쿠어츠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 기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정부가 근로자 월급의 3분의 1을 책임졌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 고용된 상태이므로 할 일이 생기면 쉽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상황이 안전하지 않을 때는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정부가 식량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다른 이들과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좋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셈이다. 행복과 안정감은 자기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가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즉,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거나 심각한 병에 걸려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 스페인의 한 근로자는 뉴욕타임즈와 나눈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동안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한 이벤트 기획자도 신문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정부가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했다. 심지어 그의 직원 중 한 명은 이 기간에 집을 사기도 했는데 여전히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과 노동계급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은 그 돈을 곧바로 지출하기 때문에 경제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들은 식료품을 사고 집세를 내고 새 신발을 사고 고장난 냉장고를 고친다. 위기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최고 결정권자는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다. 시장의 힘을 믿는다면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손에 돈을 쥐어줘야 한다.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정부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1200달러짜리 수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한참 지났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실업급여와는 다르다. 물론 실업급여도 나름의 역할이 있긴 하다.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예상치 못한 실직 기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회 안전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실업에 대한 조건부 지원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지장을 준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직이란 곧 건강보험 상실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팬데믹 기간에 목격한 것처럼 수요가 많아지면 행정 시스템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진정한 목표이다. 팬데믹에 대한 경제적 대응은 대부분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타당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태가 끝난 뒤에 반드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서민층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야 한다. 소수의 주주들부터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기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보호하고, 주주가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봉쇄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행진하는 적에 맞서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다. 전염병은 스스로 소진되거나 공격적인 격리 조치가 있어야 사라진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술서까지 발표한 바 있다. 경제를 다시 혼수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검증된 공식은 간단하다. 검사, 추적, 그리고 격리다. 즉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일시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미국처럼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거대한 나라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18만 명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근대 역사상 최악의 취업 시장을 마주하거나 코로나 시대의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5만 달러짜리 스트리밍 비디오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불쾌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들을 불러 모아 코로나에 대응하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는 방안이 있다. 이 단체는 몰몬교 선교사나 티치 포 아메리카는 미국 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 평화 봉사단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청년 비영리 조직 중에 하나가 되어 당면한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접촉자를 파악하고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 또 전국에 있는 검사센터에 인력을 파견하고 격리된 이들을 위한 음식 배달부터 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경비 외에 월 2,500달러 정도의 봉급을 받아 6개월 이상 봉사한 사람은 그 봉급으로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한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당파적 분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3분의 2가 넘는 의회 의원들이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그 시대의 중요한 입법 성과는 정치나 정당보다 더 큰 유대감을 공유한 지도자를 통해서 달성되었다. 오늘날에는 그런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직자가 전체의 20%도 안 된다. 물론 코로나에 맞서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할 때에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젊은이들이 최전선으로 가는 이유는 그들의 총알도 피해가는 불사신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한다면 가장 적합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젊은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할 위험이 노년층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듯하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테고 감염될 경우 그냥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항체가 생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저렴하진 않을 것이다. 18만 명의 대원에 대한 보상과 훈련,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인당 6만 달러 정도가 필요할 테니 이를 전부 합하게 되면 11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정부는 틀림없이 그 2배의 비용이 드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지금까지 경기 부양과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들인 총액의 반올림 오차 정도에 불과한 액수다. 수조 달러가 필요한 또 다른 구제 정책의 필요성을 없애주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의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를 생각할 때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2가지 있다. 민간 권력, 특히 거대 IT 기업들이 가진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적인 권력을 억제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서 정치 캠페인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을 상당량 줄일 수 있다. 이해상충 방지, 이해상충 방지는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에 선출된 이들에게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이 자기가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면 사회 제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 1990년대에 상원 의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매년 시장 수익률을 12%나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내부자들이 누리는 이익의 2배에 달한다. 2020년 5월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에 관한 기밀 정보에 접근했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상원 의원들은 이런 부패가 가담하려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받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의회와 행정부는 내부 단속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독점 금지와 규제, 특히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만큼 여기서는 이런 조치가 발휘하는 힘만 강조하고자 한다. 규제는 오히려 이들 기업을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다. 나는 GM 공장 관리자들이 강에 수은을 붓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한쪽만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일까? 사업이란 날마다 도덕성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이다. 따라서 환경법이라고 하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면 옳은 일을 고민 없이 더 쉽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점 금지를 위한 기업 해체를 처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과거 AT&T를 해체해서 7개 회사가 탄생했는데 이들을 모두 합하면 원래 회사보다 가치가 크다. 심지어 AT&T에서 분리된 회사 중의 하나인 사우스 웨스턴 벨은 2005년에 AT&T를 인수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한 분석에 따르게 되면 1983년도에 AT&T가 해체되기 직전에 투자한 자금은 1995년까지 연평균 18.5%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전체 시장은 같은 기간 동안 10%의 성장률을 보였다. 경쟁은 선택권을 낳는다. 독점 기업인 유튜브에 더 효과적인 보호막을 갖춘 경쟁 플랫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향상시키겠는가? 이들 회사의 이사진 가운데 누군가는 어린 시청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한 경우 플럭터 앤드 갬블이 해당 동영상 플랫폼에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사실 구글과 유튜브를 별개의 회사로 분리해도 직접적인 경쟁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러나 분리된 후 유튜브의 첫 번째 이사회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텍스트 기반 검색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다. 또 새로운 구글의 첫 번째 이사회에서 동영상 기반의 검색 사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거대 IT 기업 입장에서는 클릭과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외의 일을 할 동기가 없다. 이들은 공공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독점 기업들을 해체해야 한다. 그들이 약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자리를 파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경쟁과 혁신이 지닌 힘을 믿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점 기업을 규제하고 해체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때늦은 산소 공급이다. 또 이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 어쩌면 수조 달러의 주주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는 공공의 이익과 반대가 아니다. 이 책 첫머리에서 전쟁에 관한 통계를 몇 가지 소개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른 제2차 세계대전과 팬데믹으로 인한 전쟁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번 전투 그리고 더 큰 전쟁에서 지고 있는 듯하다. 이 미세한 적은 사회 시스템의 구멍을 파고들었다. 바이러스는 매일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진짜 전쟁을 치를 때보다 몇 배나 높은 사망률이다. 과거 미국은 국내와 해외, 기술, 산업, 농업, 정치,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싸웠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채소 소비량의 거의 3분의 1을 가정집 앞마당에 심은 승리의 정원에서 수확했다. 엘리너 루즈벨트, 이 사람은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이름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도 백악관 잔디밭에 채소를 심었다. 전시에 쪼들리는 경제 상황 속에서 각 가정은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 전쟁 채권을 구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자동차 업계 전체가 폭격기와 탱크를 만들기 위해 전시 생산 체제로 재편되었고 거의 3년 동안 새 차는 단 한 대도 만들지 않았다. 클라이슬러는 디트로이트 교외에 공장을 건설해서 제3제국 전체보다 더 많은 탱크를 생산했다. 젊은 세대는 군의 징집령에 응했고 노르망디 해안과 루손의 정글에서 4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전쟁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맨하튼 프로젝트에 12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승리의 종언을 가꾸고 탱크를 만들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분노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배급 카드를 위조하고 여행 제한을 피했으며 5천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징병을 회피한 혐의로 수감되었다. 정부는 강제 동원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격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백악관에서 헐리우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애국심을 고취하고 광범위한 희생을 독려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같은 애국적 희생은 불가피한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지도자들에게 부름을 받았다.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재산과 왜곡된 자유의식을 지키기보다 공공의 재산과 안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동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교하게 되면 3배나 치명적인 적과 싸우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마스크도 쓰려고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돈이나 더 보태주기를 기대한다. 자유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희생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개인의 품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과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했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모두 단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따로따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작가인 커트 보니것은 이런 말을 남겼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팬데믹, 전쟁, 대공황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대부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가 되었다. 고통을 참아낼 줄 아는 세대는 싸움을 대비할 수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찾아올 초국가적인 짐을 어떻게 짊어지게 될까? 우리는 지금 인류가 발휘해야 할 초능력인 협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80년 전에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협력한 역사가 있다면 77억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적을 근절하기 위해 또다시 함께 힘을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 인구의 절반은 정부 지원 없이는 60일도 못 버틴다고 판단할 경우 훗날 긴급 부양책에 투입될 수조 달러를 전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향적인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인간에 대한 예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류와 실패도 미덕과 성공만큼 중요하다. 사회가 최상태에 있을 때는 관대함과 근성, 혁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하지만 이런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착취와 위기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미래뿐만 아니라 역사 또한 우리의 것이다. 어떤 추세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더 악화될 수도, 더 나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사회의 안녕과 안정은 저절로 생겨난 것도 원래 그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